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정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던 거는 물질 이동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정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질 이동을 통해서 보통 이동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온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의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6세 남아가 지난 3개월 동안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10초에서 20초 동안 눈꺼풀이 떨리는 행동을 하루에 5차례에서 10차례 정도 보여서 병원에 왔다. 자, 이 아이를 한번 보죠. 이 아이에게 엄마가 뭔가 지시를 합니다. 글씨를 쓰라고. 근데 이러다가 아이가 행동을 멈추고 눈꺼풀을 깜빡대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 이때 기억은 없어요, 아이에게. 이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엄마의 말에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자, 이 아이의 환아의 그 증상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가? 진단과 원인은 어떤 것인지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74세 여자가 지난 3개월 동안 피로함을 주된 증상으로 병원에 왔다. 환자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치료 순응도는 좋았다. 신체 검사에서 120회 퍼 분의 빠른 심박수를 보였으며 정상은 60에서 100회 정도죠. 그의 신부전의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환자의 EKG, ECG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자, 한번 보죠. 환자의 우리가 EKG라고 의학들하고 맨날 나오는 게 띡띡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EKG, ECG죠. 그래서 심장에 있는 심전도 체계를 이제 바깥 체외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 기계이고 그 전기적인 신호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EKG에서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보죠. 뉴런입니다. 뉴런이 있고 뉴런과 다른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게 되죠. 이 시냅스 부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프레시냅틱 뉴런에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뉴로트랜스미터가 포스트 시냅틱 뉴런, 이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케미컬 시그널이 일렉트리컬 시그널, 전기적인 신호로 전달이 돼서 이 엑손을 따라서 쭉 전달이 되고 이게 이 엑손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 이 또 다른 케미컬 시그널을 통해서 또 다른 그 뉴런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신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요 부위를 잘라가지고 멤브레인 포텐셜 막 전이라고 하는 걸 재게 되면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0이기 때문에 제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폴라라이즈드 이제 극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면 디폴라리제이션 0mV에 가깝게 올라가게 되고 이 디폴라리제이션 돼서 진행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액션 포텐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활동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쪽에 밀리볼트를 놓게 되면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이게 제로죠. 제로고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은 거의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되지만 이게 어떤 이유로든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는 상황 케미컬 시그널이 오든 아니면 바깥에서 이제 새로 그 전위를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든 이렇게 돼서 디폴라리제이션 0에 가깝게 올라가게 되고 이게 0 이상으로도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폴라라이제이션 된 게 디폴라리제이션 되게 되는 거고 요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요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이 된 신호는 전기적인 신호는 다른 뉴런이나 아니면 근육 같은 데에 작용을 하게 돼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자, 일렉트리컬 시그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부분은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레스팅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두 번째로는 이 액션 포텐셜, 디폴라리제이션 시킬 수 있는 액션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해봅시다. 오늘 같이 공부를 할 내용,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리고 액션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결국은 휴지기에 있는 막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느냐가
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할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냅스나 케미컬 시그널이 어떻게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어떻게 디폴라리제이션,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시그널 트랜스미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첫 번째로는 인트로덕션으로 세포 내부와 외부의 그 여러 가지 이온의 차이, 뭐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디퓨전에 의한 이제 이런 물질의 이동, 이온의 이동과, 그리고 일렉트리컬 포스, 일렉트리컬 포텐셜이라고 불리우는 이 전위 차이에 의한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평형을 일으키게 되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크게 세 가지의 이온, 주된 이온,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같이 했었던 퍼미어빌리티, 채널의 퍼미어빌리티에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번스타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넌스트 이퀘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도난 이퀄리브리움, 골드만 이퀘이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해보죠. 자, 가장 멤브레인 포텐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피직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셀 멤브레인에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지닙니다. 우리가 세포를 두고 여기에 베스에다가 이제 물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물을 넣고 여기다가 전극을 이렇게 꽂게 있으면은 뭐 이 물 내에서는 뭐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제로 0mV가 될 거예요. 근데 세포에다가 세포막에다가 이렇게 톡 이렇게 찔러가지고 전극을 찔러가지고 물과의 전위차를 보게 되면 세포 내부가 바깥보다 굉장히 낮은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포 내부는 바깥에 비해서 ECF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네가티브한 그런 멤브레인 포텐셜을 지니게 됩니다. 자, 왜 세포 내부가 바깥에 비해서 이런 음의 그 멤브레인 포텐셜을 가지는가? 세포 내외의 구성 성분을 한번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세포 내부에는 뭐가 많다? 포타슘이 많다. 그리고 프로테인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세포 바깥에 ECF에는 뭐가 많다? 소디움과 클로라이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게 심플 디퓨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실리테이티드 디퓨전이 있을 수가 있고, 오스모시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액티브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심플 디퓨전에서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퍼미어빌리티, 그 셀렉티브 퍼미빌리티죠, 정확히는. 그래서 하나의 채널은 하나 특정 이온에 대해서만 퍼미어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게이팅이었어요. 이 채널이 열리거나 닫힐 수가 있더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온이나 이런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전위, 세포막의 전위라고 하는 막전위, 멤브레인 포텐셜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힘은, 첫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세포 밖과 안 사이에서 서로 다른 농도를 보였을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힘, 이거 자체가 디퓨전이고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두 번째는 일렉트리컬 포스입니다. 이 이온들은 결국은 이제 그 가를 가지고 있어요. 뭐 1가, 2가, 뭐 아니면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전기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일 때 전기적인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이 일렉트리컬 포스 역시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포텐셜은 이런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와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가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될 때, 막에서 평형을 이루게 될 때 멤브레인 포텐셜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멤브레인 포텐셜을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이온은 소디움, 그리고 포타슘, 그리고 클로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채널의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채널이 얼마큼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메이저 하이포테시스는 번스타인, 도난, 골드만이 있더라. 그래서 번스타인에 대해서 마치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번스타인 포테슘 하이포테시스는 말 그대로 포테슘만 이동을 하는 상황을 상정을 해놨을 때 막 전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잠깐만 신경생물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신경계의 신호 전달 과정에서 전기적인 신호하고 화학적인 신호 모두 다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뉴런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 전이라고 하는 전기 신호가 이동을 하면서 다음 뉴런으로 이동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그리고 뉴런과 다른 세포 사이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신호를 전달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기적이 어떻게 밝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텐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죠. 최초의 전기 신호에 의한 신경 전달의 발견은 굉장히 옛날 이야기예요. 갈바니 1700년대 이야기죠. 이제 전선에다가 연결된 개구리 다리에 전기를 가하면 수축을 하더라. 그리고 근육의 수축은 전기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그리고 전기 뱀장어처럼 모든 동물은 내부적으로 전기를 생성하고 이것이 근육 수축을 일으키더라라고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생물 전기 이론이고, 이게 1791년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바니가 만들어낸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가했을 때 개구리 다리가 수축을 하게 되는 요 과정인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흥미를 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테우치가 1811년부터 1868년까지 산 마테우치 같은 경우는 개구리의 손상된 신경에 전극을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검출한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전이차가 이제 잘라진 신경대로 들어오기 때문인데, 뭐 마테우치에 의해서도 이런 전기 신호가 신경 전달 그리고 근육의 수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가 되죠. 그러다가 부어레봉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헤르몰츠가 신경세포의 활동 전위를 처음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전위의 속도가 24.6에서 38.4 그러니까 미터 퍼 세컨드 정도라고 이제 측정을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다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처음으로 활동 전위를 측정을 했다. 그러니까 막 전위가 네거티브였는데 그게 활동 전위가 올 때 포지티브로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걸 처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번스타인이 오게 되는 거예요. 번스타인은 1839년부터 1917년까지 산 분입니다. 이제 번스타인은 방금 전에 봤던 그 부어레몽이랑 헬르몰츠가 사용한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경의 활동 전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활동 전위가 왜 생겨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돼요. 그 이야기는 생체막과 신경 내부 사이에 이온 농도 차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설을 만든 게 1912년에 멤브레인 하이포테시스 생체막 가설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액션 포텐셜 그리고 멤브레인 포텐셜의 개념 자체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100년도 더 전이죠. 100년 전에 밝혀지게 된 거죠. 자, 활동 전위의 발견. 번스타인입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활동 전위에 대한 썰을 푼 거죠. 그래서 신경에 어떻게 전압이 걸리고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를 측정을 했죠. 신경에서 처음에 전압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마이너스 이유 중에 하나가 신경 안에 음이온이 많고 신경 밖에는 양이온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신경이랑 신경 바깥은 멤브레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신경 바깥에는 소디움 같은 양이온이 높은 거고 신경 안에는 그 클로라이드 같은 음이온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경 밖과 안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깥은 포지티브 그리고 안은 네거티브 그리고 바깥은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바깥에서 양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역전이 되는 거죠. 바깥은 네거티브가 되거나 아니면 덜 포지티브가 되게 되는 거고, 안쪽은 포지티브가 훨씬 더 양이온이 들어오게 되니까 포지티브로 변하게 돼가지고 신경세포 안이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휴지가 되면 이 양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게 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전기신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가설을 풀게 됩니다. 근데 궁금증이 있죠. 궁금증. 이 궁금증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생체막은 기름 같은 성질이죠. 우리가 리피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리피드이기 때문에 지질이죠.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쉽게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와서 활동 전이가 바뀌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온 제너가 한참 뒤에 발견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 썰을 풀었고, 이 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번스타인이 연구를 하던 시절은 1900년대의 시절입니다. 1900년대 초반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종 때쯤일 것 같은데, 어쨌든 번스타인이 발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세포망을 통해서 양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더라. 물론 이때 번스타인이 이야기한 이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에는 뭐 문제가 조금은 있었죠. 그 세포 내부에는 음이온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의 존재는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포타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를 할 내용은 무려 1900년도 고종 때 밝혀진 내용을 여러분들랑 같이 오늘 공부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번스타인의 포타슘 하이포테시스는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포 내의 포타슘의 농도는 높고 세포 밖에는 포타슘의 농도가 낮다. 그리고 세포막이 포타슘에 대해서만 셀렉티브하게 퍼미어블하다 라고 하는 이 가정을 가지고 이 포타슘 하이포테시스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실험적인 경우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있고 베스가 있고 물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인과 아웃을 놓고 이렇게 막으로 딱 가둬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될 때 포텐셜 디퍼런스는 완벽히 나눠졌으니까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제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전위는 제로예요. 근데 어느 한쪽에다가 포타슘과 그 클로라이드를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지고 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KCl 솔루션은 한쪽은 100m몰, 한쪽은 10m몰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배리어에 의해서 완전히 닫혀있기 때문에 멤브레인 포텐셜은 제로가 되는 거죠. 0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어느 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이 배리어 중에서 일부를 세미 퍼미어블한 멤브레인으로 바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포타슘과 클로라이드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포타슘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그리고 클로라이드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예, 세미 퍼미어블이기 때문에 포타슘에 대해서만 이제 그 퍼미어블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포타슘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이만큼이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온이 움직이게 되면은 전위가 형성이 되게 돼요. 움직임이 없는 이온은 전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포타슘에 의해서 이만큼이 난다라고 했었을 때 포타슘 이온이 움직이게 되면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만히 있는 피카츄는 어떠한 전류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피카츄한테 명령을 내려야죠. 100만 볼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움직일 때 전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포타슘이 가만히 있을 때는 전위가 생겨나지 않아요. 포타슘이나 이온이 움직이게 될 때 전위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포타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하고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 내에서 이제 밸런스가 맞아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포타슘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 나갈 때 만들어지게 되는 이 일렉트리컬 포스 자체하고 서로 이제 대척이 됐을 때 제로 움직임이 없는 상태, 밸런스가 맞는 상태라고 하게 되는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와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에 의한 그런 이퀄리브리움을 만들어지게 되는 요 상태라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포타슘은 그냥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얘네가 뭐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미 퍼미어블한 경우를 놓게 되면 포타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포타슘은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안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가 조금 생겨나게 되죠. 포타슘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5mV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고 얘가 더 움직이게 되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는 조금 낮아지기는 하지만 뭐 반대로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는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그 포타슘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면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하고 서로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이게 결국은 보통 그 뉴런의 그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mV가 정도가 되는데 이 상태에 오게 되면은 결국은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죠. 즉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의한 힘과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에 대한 힘, 이 두 가지가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되는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번스타인 포테슘 하이포테시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포 안쪽에 왜 네거티브 멤브레인 포텐셜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설명이 돼요. 왜? 포타슘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디에서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포타슘의 움직임에 의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온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하게 되면서 멤브레인 포텐셜은 네거티브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이제 처음으로 설명을 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데 얼만큼 많은 이온이 움직여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놓으니까
많은 양의 포타슘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체 이온의 0.001% 이하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드는 데 필요한 이온의 양이 전체 이온의 농도에 그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넌스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넌스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와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가의 평형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넌스티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지만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라고도 하고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 넌스티 이퀘이션을 통해서 멤브레인 포텐셜, 액션 포텐셜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넌스티 이퀘이션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어떤 이온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어떤 이온을 밀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서로 평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케미컬 에너지에 의한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N몰의 물질이 X1의 컨센트레이션에서 X2의 컨센트레이션으로 이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래서 요 가로는 이제 그 X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세포 내의 농도, 그리고 세포 B의 농도죠. 1에서 2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그런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케미컬 에너지예요. 나머지야 뭐 상수나 아니면 온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고. 자, 일렉트리컬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있습니다. 자, N몰의 차지드 몰레큘, N몰의 그 어떤 이제 Z가를 가진 1가, 2가 이온 이런 것처럼 Z가를 가진 N몰의 물질을 움직임을 막는 데 필요한 이 일렉트리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N몰의 물질이 있고 여기는 Z가 몇 가인지가 나오게 되고 패러데이 상수하고 멤브레인 포텐셜을 이렇게 곱했을 때 이 케미컬 에너지, 일렉트리컬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케미컬 에너지하고 일렉트리컬 에너지가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N몰의 그런 물질을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하고 이 일렉트리컬 Z가의 N몰의 물질을 이동시키는 데 그 일렉트리컬 전기적인 힘이죠. 전기적인 힘,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수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케미컬 에너지의 수식, 일렉트리컬 에너지의 수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2죠. 요 2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멤브레인 포텐셜이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알기 위해서 2를 놓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이 이야기하는 것은 멤브레인 포텐셜은 이온의 요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의 농도 안과 바깥의 농도 차, 그리고 이온이 몇 가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수 같은 경우를 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 멤브레인 포텐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Z가의 이온의 세포 안과 바깥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수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수식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포타슘이 안이 100이고 바깥이 10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수식을 놓게 되면 마이너스 61, 포타슘은 1가죠. 이 1가 분의 마이너스 61 로그가 되고 안에 포타슘의 농도 그리고 그 바깥에 포타슘의 농도를 보게 되면 포타슘만 움직이게 될 때 이 멤브레인 포텐셜은 마이너스 61mV가 되더라.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하게 되면 포타슘 이온 채널, 이 포타슘 채널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동적 평형을 일으킬 수 있는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마이너스 61mV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타슘이 세포 바깥에 많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 안에 있는 농도 그리고 바깥에 있는 농도가 바깥의 농도분의 안의 농도이기 때문에 이 100분의 10이 되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1mV. 자, 세포 바깥에 우리가 포타슘이 많았다고 쳤을 때는 61mV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보죠. 안이 460, 바깥이 46일 때는 이 46분의 460이 되는 거고, 이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2가죠. 2가기 때문에 2로 나눠서 2분의
마이너스 61 그리고 로그 1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5의 미리볼트의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크로라이드를 한번 보죠. 크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세포 내부에 460, 바깥에 46이 있기는 하지만 크로라이드 이온은 마이너스 1가죠.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크로라이드 이온에 의해서는 61mV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각각의 이온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61, 61, 마이너스 30.2가니까 나누게 되고 마이너스 이온 네가티브 찰지드 그런 크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각각 이온이 하나씩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놨을 때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이온에 대해서만 퍼미어블한 경우는 거의 없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이온이 움직이는가? 멤브레인을 우리가 측정기로 가정을 해보게 되고, 얘네들이 뭐 다이아미터를 50 마이크로미터로 상정을 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이제 집어치우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멤브레인 포텐셜을 마이너스 75mV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포타슘만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온의 양은 3.8 곱하기 10의 7승계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세포 내에는 6.2 곱하기 10의 11승계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온 중에서 0.00006%만의 포타슘이 이동을 할 때 멤브레인 포텐셜이 바로 만들어지더라. 즉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이온의 양은 굉장히 적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키포인트 정리를 해봅시다.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케미칼 에너지하고 일렉트리컬 에너지가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고, 막전이를 생성하는 데는 굉장히 적은 양의 이온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세포 안팎의 농도 구배의 변화까지 일어나진 않더라. 그리고 세포막의 특정 이온에 대해서만 퍼미어블한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나오게 되는 막전이는 특정 이온의 평형전이하고 동일한 거죠. 이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는 포타슘에 의해서 될 수 있는 평형전이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멤브레인에서 포타슘 채널 하나만 있으면은 당연히 이 포타슘 채널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되겠죠.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포막 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죠. 그래서 멤브레인이 퍼미어블한 이온에 대해서 케미컬 컨센트레이션과의 밸런스가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데 문제는 세포막은 한 가지 이상의 이온에 대해서 퍼미어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온이 통과하는 채널은 굉장히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고 있어요. 즉 퍼미어블한 각 이온에 대해서 각각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포막은 되게 포타슘, 클로라이드에 대해서 하일리 퍼미어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관여를 하게 되는 게 세포 내에 있는 언하연들이에요. 대부분은 프로테인이죠. 프로테인은 거의 다 네거티브 차지드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스타인 하이포테시스는 멤브레인 포텐셜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연구는 되기는 하겠지만 실제 멤브레인 포텐셜을 100% 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룰이 나오게 됩니다. 도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도난 이퀄리브리움에서는 포타슘의 또 하나의 플레이어, 클로라이드 그리고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게 고려가 되게 돼요. 그래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세포 내에 굉장히 많은 양의 언하이온들이 있어요. 세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네거티브 찰지드 된 프로테인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프로테인이 멤브레인에서 줄줄 새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포들은 대부분 포타슘이랑 클로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하일리 퍼미어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타슘에 의해서 이제 그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클로라이드에 의해서 클로라이드 이온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그 포타슘에 의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그리고 클로라이드에 의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있기는 하지만 막전이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지는가가 이 도난 이퀄리브리움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세포 안에 있는 포타슘의 이온 그리고 세포 바깥에 있는 포타슘의 이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클로라이드
의한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하는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포 바깥과 이거 위아래 바꾼 겁니다. 마이너스 1가니까 요 위아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든 이 도난 이퀄리브리엄에 따르면 멤브레인 포텐셜은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포타슘에 의한 이퀄리브리엄 포텐셜 그리고 클로라이드에 의한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 서로 같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안에 있는 포타슘과 클로라이드의 양의 곱이 바깥에 있는 포타슘과 바깥에 있는 클로라이드의 양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멤브레인 포텐셜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 클로라이드 농도 그리고 포타슘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도난이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연구입니다. 안에 있는 이온들의 합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온들의 합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60이랑 Z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클로라이드하고 이제 포타슘을 예를 들게 되면 클로라이드 같은 거는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이제 아웃과 인이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포타슘과 안에 있는 클로라이드의 농도의 합분에 안에 있는 포타슘의 농도 그리고 바깥에 있는 클로라이드 농도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을 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도난 이퀄리브리엄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다음과 같은 예예요. 그래서 이 세포 내부에는 포타슘이랑 클로라이드가 각각 100mm몰씩이 있고 바깥쪽에는 0mm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멤브레인은 닫혀 있어요. 여기다가 클로라이드 채널이 있고 포타슘 채널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포타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그리고 클로라이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포타슘과 클로라이드가 각각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포타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는 100만큼 이동을 할 겁니다. 100mm몰에서 0mm몰이니까 100의 차이죠. 100mm몰 만치 이동을 할 거고 클로라이드 역시 100mm몰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얘네들이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게 되면은 결국은 50, 50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겠죠. 그러면 포타슘에 의한 그레디언트,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없고 클로라이드에 의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역시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난 이퀄리브리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나왔었죠. 이걸 가지고 나간 양을 알파라고 우리가 치게 되면 나간 양, 이제 바깥으로 나간 양을 각각 알파라고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안에 있는 클로라이드와 포타슘의 농도의 곱이 바깥에 있는 포타슘과 바깥에 있는 클로라이드 농도의 곱과 같다였기 때문에 나간 양을 알파라고 치게 되면은 알파가 50이고 50이 나갔을 때 완전 평형을 이루게 되고 이때 멤브레인 포텐셜은 제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도난 룰에 따라서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우리가 재버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포타슘, 바깥에 있는 포타슘 더하기 이제 안에 있는 클로라이드 50 더하기 50이죠. 그분의 안에 있는 그 포타슘, 바깥에 있는 클로라이드 양의 합을 보게 되면 로그 1이 돼버리니까 0mmV가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지더라. 문제는 이렇게 포타슘과 클로라이드만 있고 각각에 대해서 하일리 퍼미어블한 채널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세포내에는 뭐가 많죠? 프로테인이 굉장히 많이 있죠. 프로테인은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포타슘은 이제 120mm몰이 있어요. 그리고 클로라이드는 60mm몰, 그리고 미지의 프로테인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60mm몰이 있습니다. 일렉트리컬하게 평형 상태죠. 플러스 120, 이제 마이너스 120이니까. 자, 그리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게 될 때 포타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는 120만큼 움직일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가 움직여야 되니까 120만큼 움직이겠죠. 자, 클로라이드에 의해서는 60만큼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움직였을 때를 상상을 해보죠. 그래서 일단 30mm몰만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30mm몰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포타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그레디언트는 6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클로라이드 그레디언트는 30, 30이기 때문에 안팎이 30, 30이기 때문에 0이 돼버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는 K가 마이너스 60mm몰 만큼 움직이는 만큼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 나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단 전위라고 하는 거는 피카츄라고 그랬죠. 이온이 움직이게 되면 전위를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60m몰만큼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게 된 상태인데, 근데 이렇게 돼도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계속 남아있어요. 뭐에? 포타슘에 의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타슘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뭐 높은 곳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이 포타슘이 나가는 만큼 클로라이드 역시 움직이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더 이제 한 10m몰 정도 더 포타슘과 클로라이드가 이동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자, 포타슘 그레디언트는 40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클로라이드 역시 10만큼이 바깥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10만큼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즉 마이너스 10만큼의 그레디언트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포타슘과 클로라이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렉트리컬 포텐셜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이 수식 도난 이퀄리브리움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면 바깥에 나간 게 알파, 그리고 바깥에 나간 포타슘과 클로라이드를 알파라고 놓게 되고 안쪽에 원래 농도 120에서 얼만큼 나갔고 100에서 얼만큼 나갔는지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40m몰 만큼이 나갔을 때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는 결국 어떤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냐, 바로 요 그레디언트들이에요. 포타슘과 클로라이드, 그리고 이 프로테인 A, 네거티브 찰지, 이거에 의해서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가 이만큼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타슘 그레디언트, 클로라이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진 상황이 40m몰이 움직였을 때, 포타슘 클로라이드가 40m몰이 움직였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멤브레인 포텐셜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80, 40이죠. 80, 40, 그리고 안쪽에 20, 4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8.3mV가 되게 되고, 이 농도에서 이제 마이너스 18.3mV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지더라. 자, 근데 이 경우는 좀 극단적인 예죠.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이온이 이동하는 것처럼 상정을 했지만, 뭐 굉장히 적은 양의 이온만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농도가 확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긴 한데,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포타슘이 계속해서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포타슘과 클로라이드의 이온의 움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특정 이온의 고갈이나 아니면 과다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제 해주는 보충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각 이온의 각각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어떤지를 한번 재보죠.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을 했었던 도난 룰에 따르면 이제 알파가 40m몰만큼 움직였을 때 멤브레인 포텐셜은 마이너스 18.3mV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포타슘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인과 아웃, 그리고 포타슘과 클로라이드, 그리고 프로테인 A의 안팎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포타슘 같은 경우는 아웃분의 1이니까 40분의 80이 되게 되고 로그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1 곱하기 0.3은 마이너스 18.3이 됩니다. 클로라이드에 의한 그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역시 인분의 아웃이잖아요. 20분의 40이 되고 로그 2가 되니까 0.3이니까 마이너스 18.3.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던 거예요. 그리고 도난 룰에 따른 그런 이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멤브레인 포텐셜은 역시 마이너스 18.3mV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던 거예요. 포타슘에 의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과 클로라이드에 의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굉장히 유사했고, 또 그게 또 때마침 이 멤브레인 포텐셜과 굉장히 유사한, 실제 멤브레인 포텐셜과 굉장히 유사한 경우였던 거죠. 즉 포타슘 채널과 클로라이드 채널의 평형 전위가 동일하고, 또 하필이면 막전이랑 동일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 도난 이퀄리브리움의 가장 키포인트는 포타슘과 클로라이드 컨센트레이션에 의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치자면 세포 내에 많이 있는 네거티브 찰지드 프로테인까지도 고려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하나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한쪽 면에서의 디퓨저블 이온의 컨센트레이션의 곱이
다른 쪽에서의 디퓨저블 이온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난 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너브셀에서 지켜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클로라이드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과 같고 이게 또 때마침 멤브레인 포텐셜과 같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신기하게도 프로그 머슬이에요. 프로그 머슬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프로그 머슬의 안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포타슘과 클로라이드를 놓게 되면 안쪽에 있는 포타슘과 클로라이드의 곱은 186 정도가 되고 바깥쪽에 있는 것은 174 정도가 되게 되고 포타슘에 의한 이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마이너스 101 그리고 클로라이드에 의한 것은 마이너스 99 그래서 렉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실제로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100mV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스키드 엑선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포타슘과 클로라이드의 곱과 바깥에 있는 포타슘과 클로라이드의 곱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리고 이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역시 포타슘과 클로라이드 각각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역시 굉장히 상이하고 그리고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실제 너브셀은 포타슘과 클로라이드에 대해서만 펌업을 한 게 아니라 소디움에 대해서도 펌업을 하고 그리고 각 채널의 퍼미어빌리티가 항상 1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골드만 이퀘이션입니다. 자, 각각의 이온은 자기 자신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넌스트 이퀘이션으로 나왔으니까 넌스트 포텐셜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을 지니게 되고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A, B, C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온에 대한 각각의 이온 채널들이 있다라고 치면 이 A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B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그리고 C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컴프로마이즈 돼가지고 이 막전이가 하나로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골드만 이퀘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수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바깥에 있는 이온들의 합분의 안에 있는 이온들의 합을 나눈 거를 로그를 씌우고 마이너스 61을 하면 돼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멤브레인에 있는 채널들의 퍼메빌리티가 항상 1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멤브레인마다 멤브레인에 있는 이제 채널들마다 퍼메빌리티가 계속 변화하더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메빌리티를 곱해주게 돼요.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프리패스고 0.5라고 하는 것은 한 100개 중에서 뭐 50개 정도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퍼메빌리티를 가졌다. 보통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채널의 퍼메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으면은 프리패스고 닫혀 있으면은 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열려 있는 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하더라. 그래서 이 퍼메빌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데 더 많이 기여를 하겠죠.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뭐 포타슘 같은 경우는 안과 바깥의 차이가 10대 1 정도가 된다라고 치고 그리고 소디움 같은 경우는 안과 바깥이 1대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임퍼미어블한 경우다. 다 닫혀있다. 클로즈드 게이트다. 이럴 때는 멤브레인 포텐셜은 제로가 되겠죠. 자, 근데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 되고 소디움 채널이 각각이 열리게 되는 경우 봅시다. 자, 포타슘 채널만 열리게 될 때는 포타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에 따라 가지고 일렉트리컬 포텐셜이 결정이 될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이 멤브레인 포텐셜 즉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에 가깝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질 겁니다. 소디움 채널만 열렸다고 치면 소디움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소디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렉트리컬 포텐셜이 결정이 될 거고 이 소디움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에 굉장히 가깝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둘 다 열렸다 라고 하게 되면 제로예요. 얘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 얘에 의해서 나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서로 마이너스 61 플러스 61이니까 합이면 제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플럭스라고 우리가 치면 기본적으로 이제 채널이 다 열려 있고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죠. 소디움의 농도 그리고 포타슘의 농도 차가 둘 다 같고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같고 이런 경우로 상정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멤브레인 포텐셜은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퍼미어빌리티가 서로 다른 경우로 상정을 해봅시다. 포타슘 채널이 두 개가 열려 있고 소디움 채널이 하나만 열려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즉
포타슘이 소디움보다 2배만큼 더 퍼미어블하다. 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소디움의 퍼미어빌리티가 포타슘의 반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포타슘의 퍼미어빌리티는 거의 1이라고 보기 때문에 포타슘이 기준이에요. 이 경우는 소디움의 퍼미어빌리티가 포타슘의 퍼미어빌리티의 반이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포타슘에 의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요만큼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61. 그리고 소디움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플러스 61 정도가 될 거예요. 기준점이에요. 자, 그러면 소디움은 포타슘에 의해서는 바깥으로 나갈 거고 소디움에 의해서는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죠. 그리고 이때 일렉트리컬 포텐셜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 포타슘은 2개가 나갑니다. 자, 앞서 뭐라고 그랬죠? 일단 전위라고 하는 것은 이온이 움직인다. 피카츄가 움직이게 되면서 이온 전위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했었죠. 포타슘은 채널이 2개예요. 소디움에 비해서 2배만큼의 퍼미어빌리티를 가진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리고 그에 비해 소디움은 하나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즉 일렉트리컬 포스는 이온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겨난다라고 했는데 포타슘이 2개가 움직일 때 소디움은 하나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피카츄가 2마리가 나가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건 1마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피카츄 1마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렉트리컬 포스가 생겨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골드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이온의 분의 이제 안에 있는 이온의 합, 농도의 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알파는 소디움과 포타슘의 퍼미어빌리티 레이시오라고 보면 돼요. 기준점은 뭐다? 포타슘이다. 그러면은 소디움의 퍼미어빌리티는 포타슘의 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0.5, 2분의 1이라고 치게 되고 이 농도를 다 가지고 우리가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 14.8mV가 나오게 됩니다. 즉 포타슘이 2마리가 나가고 소디움이 1마리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에 비슷하게 마이너스 14.8mV 정도의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액션 포텐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레스팅 스테이티스의 포타슘의 퍼미어빌리티는 소디움의 퍼미어빌리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소디움이 포타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퍼미어빌리티의 값인데 이건 거의 0에 가까워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소디움 채널이 거의 작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EK, 그러니까 이제 그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에 비슷하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소디움의 채널에 대한 퍼미빌리티가 증가가 됐다. 소디움 채널이 오픈이 됐다라고 쳐보게 되는 거죠. 이 소디움 채널이 오픈이 돼버리게 되면 이 알파 값이 20까지 높아지게 돼요. 20까지 높아지게 되고 채널이 열린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소디움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소디움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소디움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에 가깝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증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소디움 퍼미빌리티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0.04. 그 이야기는 채널이 닫힌 거죠. 닫히게 되고 포타슘에 대한 퍼미빌리티가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얘가 증가를 해버리게 되면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다시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에 가깝게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채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 다음과 같아요. 각각의 이온은 자신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멤브레인 포텐셜은 각각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의 멤브레인 퍼미어빌리티, 컨센트레이션에 의해서 보정되어서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는 뭐 멤브레인 포텐셜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더라. 그리고 레스팅 스테이티스에서는 포타슘이 골드만 이퀘이션,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 이때 소디움의 퍼미빌리티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멤브레인 포텐셜은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클로라이드는 중간 정도이기는 한데 EK하고 ECL은 거의 비슷해요. 소디움에 의한 클로라이드에 의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과 포타슘에 의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거는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들기 위해서 번스타인 그리고 번스타인 포타슘 하이포테시스에서 나오게 된 넌스트 이퀘이션을 공부를 했었고 도난 이퀄리브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플레이어가 클로라이드 그리고 프로테인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이 골드만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플레이어들 포타슘, 클로라이드, 소디움, 어나이온 모든 걸 다 고려를 했었을 때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기적인 현상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정기적인 현상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실제 액션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세포에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해봅시다.